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희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강의하여 보겠습니다. 이전에 송금 항목을 이전에 혹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송금 항목과 송금불산입 항목은 여러 가지로 이제 대척점에 있습니다. 송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송금을 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히면 송금이고요. 송금불산입은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하는 경우에 방점을 찍은 게 송금불산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금 중에서도 송금불산입 항목이 이제 설명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 중에서도 송금이 인정되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따지면 이게 이제 송금 항목에 대한 이제 부연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앞뒤로 해서 연계하여 이제 어쨌든 이제 법인의 송금이라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가 이제 조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현지 확인을 나가거나 사후 검증을 할 때 송금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송금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송금 불산입도 그 대척점에서 한번 연계하여 송금 부분을 좀 더 이제 성실하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파악한다, 이런 개념의 취지로 공부를 학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금 불산입, 일단 의의는 한번 이전에 이제 송금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지만 그 성질 또는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그러니까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이전에도 송금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차변에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죠. 인건비, 현금. 이제 현금이라는 이제 순자산이 이렇게 이제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차변에 있던 은행의 재산이나 아니면 현금이 이렇게 이제 나갔을 때 그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손비, 이 손비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송금의 기본 개념인데요. 성질이나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돈이 나가고 이제 이쪽에 되는 이제 비용의 여러 가지 중에서 벌과금,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무슨 세금 중에서 폐수 배출 관련해서 이제 위반을 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벌과금을 이렇게 냈다든지, 만약 그런 게 만약에 비용으로 들어갔다, 세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송금으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 게 이제 송금불산입이고요. 첫 번째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벌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과료, 과태료 및 강제징수비, 그리고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과다경비의 송금불산입,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의 송금불산입,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파트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자동차 관련, 사적 사용 관련해서 송금불산입 제도가 있는데요. 16년부터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따로 별도로 그 차시를 구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전에 이제 송금 파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잉여금은 나중에 이제 잉여금은 처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 유출되거나 적립금 형태로 산에 유보되는 이런 내용의 형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의 분배이기 때문에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송금 불산입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전에도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면 이제 출자를 하죠.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고,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말고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회사가 이제 결손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사정이 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채를 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 때 5,000원은 액면가 5,000원으로 해서 이제 발행을 할 때 이게 어렵다는 거죠. 5,000원으로 이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제 할인이라도 발행을 해서라도 이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만약에 액면가 5,000원에 천주 해서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자본금으로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만약에 3,5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5,000원인데 3,500원에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자금, 회사의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5,000원에 보통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휘되는데 역으로 해서 할인 발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할인 발행 가액이 1,500만 원이 나옵니다. 1,500만 원이 나오는데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권회사나 투자자문사 등의 이제 그런 주관사 쪽을 통해서 이제 유상증자나 공모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이제 그쪽에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50만 원이 신주 발행 비용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1,500만 원, 그러니까 줄어든 1,500만 원 하고 신주 발행비 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주식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5천만 원을 이제 증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3,45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할인 발행가액 1,500만 원에 신주 발행비 50만 원이 포함된 1,550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만약에 여기 인건비처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비용이 됩니까? 비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송금 불산입,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자본거래의 일환이기 때문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강제 징수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제가 이제 송금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세금, 공과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표시를 해서 거기에 그 란에다가 옆에다가 간단하게 벌금, 과료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보면 비교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성격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송금 항목의 세금하고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기조 하에서 이제 송금 불산입되는 이제 그런 세금이나 공과금을 체크를 한 거고요. 벌금하고 과료는 기본적으로 송금이 불산입되는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제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벌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금 불산입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벌금이나 세금이라기보다는 벌금이겠죠. 이게 이제 벌금 뭐 폐수 배출 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돈이 나갔습니다. 돈이 나가고 이제 벌금이 이렇게 나왔지만 요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가금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수출 신고, 수입 신고 관련해서 이제 관세청에서 기준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위반을 했을 때 내게 되는 어떤 벌가금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성격의 그 벌금을 내게 됐을 때는 그런 거는 어떤 사회 전체적인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해진 내용들인데 그걸 위반했다. 그걸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면 우리가 그게 좀 동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벌가금적인 취지를 저희 쪽도 살리기 위해서 송금의 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가금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헷갈립니다. 이게 그냥 교통사고 벌가금으로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업무와 관련하여 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 회를 가고 뭐 어떤 공장을 가다가 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헷갈리기도 쉬운데 기본적으로 통칙상의 기준으로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교통사고 벌가금은 송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우리 이제 뭐 사주가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들죠. 건강보험 아니면 국민연금, 뭐 4대 연금, 4대 공적 연금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이제 사주에게 뭐 생산시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들어서 그걸로 이제 지급을 하기 위한 건데요.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뭐 세금을 이런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규정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 가산금이나 연체금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뒤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산업재해보상 그 보험료의 연체금인 경우에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가산금인 경우에는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은 벌금이고 연체료는 벌금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최저예금 지급준비금의 부족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가태금, 그 지급준비율이라고 하죠. 보통 은행들이 이제 돈을 이제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나 그 대출을 하거나 소비자 대출이나 아니면 뭐 기업에 대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비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뭐 30%는 가지고 70%를 가지고 대출을 활용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기일을 정해놓고 이제 그걸 체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최저 예금 지급 준비금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징수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연체금이 과태금이 발생됐을 때, 한국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는 과태금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그 어떤 정책적인 정책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취지에 따라서 송금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연체금입니다. 유일하게 연체금이 벌과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 되는 항목입니다. 다음 편에 여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가산금, 연체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제 사계약상 의무불이행도 실질적인 내용은 지체상금이니까 연체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납부를 하지 못해서 이제 가산적인 어떤 이런 그 연체금이 발생되는 것까지 송금으로 인정 안 하는 경우에는 너무 가혹하다, 뭐 그런 어떤 취지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연체금은 송금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그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중요한 거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관해서만은 이제 연체금까지 송금에 불산입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국민건강이 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체금까지 무조건 사주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좀 강제를 한다. 그 좀 더 강하게 좀 이렇게 이제 그런 규정을 이제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입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벌금,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내용 자체의 용어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덤핑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벌과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어떤 지방세, 무슨 세 이렇게 딱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그 세금과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해외 현지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용어와 이렇게 섞여 있는 용어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은 송금 불산입이다. 근데 이 벌금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벌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뭐 경제 정책상의 여러 가지에 섞여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보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벌금의 성격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송금 불산입이나 이렇게 이제 현미경을 들고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실무적으로는 있는 항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이제 외국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송금 비용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좀 더 현미경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벌금하고 연계해서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납부를 못하는 것,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연체이자, 철도화차 사용료 연체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그리고 국유지 사용료 연체금, 그리고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그리고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 정부와 납품 계약이지만 사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제 납부가 늦어진 것에 대한 연체 성격인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벌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보세구역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기소의 확정, 뭐 이게 뭐 거래 상대방의 뭐 책임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서 뭐 관련 운송비나 뭐 이런 게 없었든지 그 뭐 보관료를 내지 못했다든지 뭔가 사업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려고 그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못 나가고 국고에 기속될 정도면 사업상 어려움 같은 게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비용까지 그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하면 이제 너무 가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입니다. 송금 불산입 항목 중에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입니다. 아까 자본거래 등,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본 거래 등으로 인한 송금 불산입이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 지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보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따라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것,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손해배상이 있겠죠. 그리고 뭐 정신적 위자료나 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초과하는 것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 손해배상금도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런 걸 일일이 다 모두를 다 합친 걸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법인세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기속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법률들이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등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조업자, 뭔가를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차량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뭐 현대차나 뭐 이런 데서 차를 만들었는데 뭐 차에 불이 났다든지 뭐 차의 결함으로 해서 뭐 사람이 다쳤다든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3배 정도까지는 이제 그 비용으로 지금 이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각 개별법상 기준이 3배 정도까지는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1배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그 3분의 2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 실제 발생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송금 불산입한다. 결국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딱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서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게 따라가겠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비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 직접적인 비용이 확인이 되면 그 직접적인 비용만 그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게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들어간 비용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은 송금 불산입이고 그게 3분의 1은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으로 봐서 그것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송금 불산입이 3분의 2라는 거. 그걸 체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회사 같은 데 나가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배상금을 많이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는데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분의 2까지는 정말로 너네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 같은 게 계량적으로 체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인세적 측면에서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과다 지출한 공동경비입니다. 지금 송금 불산입 항목 중에서 과다 지출한 공동경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조인트 벤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 대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대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 분명히 이제 비용이 들어가겠죠. 같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뭔가를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을 하였느냐? 공정하게 부담을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지불하는 경우에는 과다 지출한 공동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을 불산입하겠다. 그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경비의 분담 기준입니다. 공동경비가 이제 나갔을 때 가장 최초,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은 출자 기준입니다. 공동 출자로 하는 경우에는 출자 지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공정하죠. 내가 60% 출자하고 내가 40% 출자했으면 이게 특수관계자든 아니든 어떻게 되든 간에 출자 지분이 가장 분담 기준에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출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출자가 아닌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이 이제 세분화됩니다. 세분이 되는데 비출자 공동사업자 중에서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봅니다. 특수관계자가 있는데
약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약정을 하면 되겠죠. 야, 너하고 나하고 7대3 하자, 6대4 하자. 특수관계자가 없으니까 그만한 기여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6대4든 7대3이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약정에 따라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고 부의 이전을 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회사, 그리고 자식이 가지고 있는 회사. 예,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100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90억을 대고 자녀가 10%를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내버려두면 부모 자식 간, 뭐 직계, 친인척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지분을 가지고 출자로 해서 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 나누고요. 예. 그 다음에 비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특수관계자가 있느냐 없느냐. 특수관계자가 없으면 약정으로 하면 됩니다. 약정으로 하면 되지만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으로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그냥 할 겁니다. 아버지나 돈을 가진 측, 이전을 해주고 싶은 측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식으로 하여 자녀에게, 자녀가 가진 법인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의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총자산 가액 기준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그 송금을 그 약정이 아닌 그 공동경비의 분담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 인원이나 구매 금액은 성격에 따라서 자산이나 매출액보다는 뭐 공동행사비, 공동행사 주최비 아니면 구매 금액 뭐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매와 관련되는 거 보다 더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상관이 없지만 약정은 아니다.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정기와 단기 사업연도 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단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총자산 가액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적용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그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야 된다. 올해는 이게 유리하니까 이걸 적용하고 내년에는 저게 유리하니까 저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선택한 비율은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기준으로 하여 연속하여 5년 연속 적용하여야 됩니다. 공동경비 분담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면요. 특수관계인인 A와 B의 공동광고비,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A와 B가 공동광고비 100억 중에서 A가 6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정기 매출액 기준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정기 매출액 기준은 5대5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대5이기 때문에 공동광고비 100억이 들어갔으면 50억, 50억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A가 60억, 10억을 더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법인세를 담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왜 50억만이 정해져 있는 분담 비율인데 10억을 더 지불했어. 10억 더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희에게 송금으로 인정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50억을 초과하는 10억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법인이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담을 이제 60억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했으면 그 60억에 대한 그 10억에 대한 부가세 1억 그거에 대해서도 매입세액도 불공제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 이제 큰 법인하고 이제 동종업종의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녀가 이제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고 뭐 공동 세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전산 소프트웨어 이런 규모가 큰 이런 비용을 아버지 회사에서 그 다 지불을 하면서 하면 이쪽에다가도 또 이제 세금계산서를 또 끊어서 또 이제 분담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나 그런 운영 비용 같은 거를 전체를 다 대면서 자녀 회사에게 그 비용을 그 분담만 그냥만큼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과세를 하거나 성실 신고를 유도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업무 무관 비용입니다. 업무 무관 비용 지금 송금 불산입 항목 중에서 업무 무관 비용에 대한 송금 불산입을 보고 있습니다. 법인이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유형자산이나 본사 건물, 공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 말고 업무 무관 자산도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양평이나 뭐 경기도 수도권이 아닌 좀 더 먼 곳에 강원도나 이런 쪽에 별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그 바이어를 이제 뭐 접대하기 위한 목적,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그런 성격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여지는 건물들을 전국 각지에 이렇게 갖고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업무 무관 자산의 그 기준을 보면요.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준을 일단 용어의 정의를 일단 먼저 좀 보겠습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통 그 부동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토지나 뭐 이런 게 나중에 뭐 건축을 하거나 나중에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팔고 뭐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예 기간 중에 법인의 의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유예 기간 동안에는 그에 대해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 그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런 경우가 이제 업무 무관 자산의 정의고요. 동산 같은 경우도 서화나 골동품, 뭐 대기업 총수들이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회사 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뭐 사주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회사 쪽에서 구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 무관 동산이 되겠죠. 서화 및 골동품. 그리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선박 같은 걸 모르겠습니다. 항공기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회사의 용도라고 하기에는 법인세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죠. 회사 쪽에서야 뭐 이것도 외국 바이어나 뭐 사주가 외국을 갈 때 뭐 항공기를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업무 무관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자산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한번 취득부터 이제 관리를 보겠습니다.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을 하고 취득 부대 비용이 나오죠. 업무 무관된 별장을 구입을 했다. 취득세가 나오고 취득을 하면서 법무사 등기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는 취득가액으로 산입을 합니다. 산입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팔 때 처분을 할 때 송금으로 처리가 되니까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매입가액이죠. 자산의 매입가액에 포함돼서 자산에 있다가 나중에 팔 때 송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업무 무관 자산의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감가상각비입니다. 업무 무관 자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는 취득가액으로 해서 이제 장부가액으로 잡혀지는 거고요. 취득세하고 합쳐서.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별장이면 직원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별장을 관리를 하고 뭐 묘목을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한다. 뭐 그렇게 들어가는 유지비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만약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연도에 걸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마다 유지되는 비용들,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은 송금불산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송금불산입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업무무관 송금불산입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뭐 직업이자 송금불산입에서도 업무무관 자산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건이고요. 나중에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무관 비용이 이제 똑같은 업무무관 비용이라도 또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자자나 출연진, 그러니까 이제 특수관계자죠. 이제 회사의 운영에 기본적인 의사결정권을 진 그런 출자자인 임원이나 그 친족인 경우에는 이 업무무관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 유지관리 비용을 송금불산입을 하지만 사용인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배주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배주주는 1%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액주주는 1% 미만, 1% 미만을 가지고 있는 임원 출자자가 아닌 그 소액주주인 임원이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용인 소액주주인 임원,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아니면 출자자가 아닌 임원,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사택이라고 그러죠. 직원들 사택 같은 경우에 법인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그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아파트 뭐 만약에 뭐 105호, 뭐 106호 뭐 아파트에 뭐 한 3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출자자, 출연진 임원이나 그 친족이 가지고 있으면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 들어가는 전기비, 뭐 유지비, 재산세 이런 거 다 성금불산입이죠. 상여 처분해야 되겠죠. 예. 출자자에게 들어가는 거. 그렇지만 회사 직원들의 어떤 뭐 원거리에서 이렇게 온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파트를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도 송금 산입을 하는 거고요. 예, 무상 임대 시에도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배제합니다. 그렇지만 출자자인 경우에는 업무 그 적정 임대료 미달 시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과금에 대한 그 처리 내용을 이제 구분하여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손익계산 쓰고 대차대조표입니다. 토지 A, B, C를 가지고 있고요. 세금이 1,000원이 나갔습니다. 송금불산입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세금이 이제 판관비 중에서 1,000원이 나갔는데 토지 A는 그 업무무관 자산의 재산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가상각비나 유지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송금불산입이 된다고 했죠. 그 토지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A에 관련되는 재산세인 경우에는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토지 B는 뭡니까? 여기 밑에 보면 본사 건물 토지죠. 본사, 회사의 그 본사 건물의 토지인 경우에는 회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관련되는 그 세금 400원을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토지 C, 토지 C인 경우에는 세종시 소재의 나대지입니다. 비업무용 자산이지만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업무무관 자산이지만 취득가액이나 취득부대 비용은 자산 취득가액으로 잡혔다가 나중에 이게 팔렸을 때 송금으로 처리된다. 유지 관리되는 비용만이 이제 업무무관 자산으로 처리가 된다. 그렇게 체크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기준으로 됐을 때 이 100원은 송금불산입을 해서 세무상 자산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게 그 팔렸을 때 송금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무관자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조사를 나가든 현지 확인을 하든 만약에 세금과 공과 내용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 중에서 업무무관자산과 관련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우리가 따로 이제 빼내야죠. 빼내서 상대방에게 정확한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송금불산입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업무무관 비용, 아까 그 업무무관 자산이 아닌 또 업무무관 비용의 사례를 2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 건축물, 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이런 경우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고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을 위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노조 전임자가 실제로 일도 안 하면서 노조 전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준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송금을 산입하지 않겠다. 규정으로 하여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금 불산입 항목의 여러 가지 사례를 학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